안녕하십니까. 지중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치리엔산을 넘어 버스를 타고 12시간 만에 겨우 깐수성 짱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기차역으로 달려가 새벽 1시 19분행 밤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아쉽지만 바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서너 시간 남았습니다. 다시 시내 중심지인 쭝구로우로 갔습니다. 종각이 있는 곳이니 번화가입니다. 누각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새떼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 때면 이렇게 새들이 떼로 몰려다니는지는 모르지만 다소 스산하고 이상한 느낌입니다.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은 길이 보입니다. 동쪽 길은 동따지에, 서쪽 길은 씨따지에, 북쪽 길은 베이따지에, 남쪽 길은 난다지에입니다. 참으로 중국 사람들의 길 이름 짓는 방법은 간편하고도 쉽습니다. 베이따지에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발 4,000m의 치리엔산을 넘어 북쪽으로 왔던 관성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민속악기 소리가 납니다. 시내 한 작은 공원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의 저녁 풍경이 정겹게 보입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나온 시민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피파라고도 부르는 만도린과 활로 소리내는 두 줄 현악기인 얼후를 비롯해 피리의 일종인 띠즈, 두드리는 현악기인 양친, 태평소라고 하는 써나, 생황이라고 하는 따숑 등 온갖 전통악기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서양악기인 바이올린까지 곁들여 연주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의 두 줄 현악기이면서 손으로 튕기는 두타르라는 악기도 언뜻 보입니다. 두는 두 줄을 말하며 타르는 현악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비슷하게 생겼지만 세 줄 현악기도 있다고 합니다. 연주에 맞춰 주민들이 민가를 합창하고 있습니다. 옆에 가서 악보를 보니 제목이 아버지란 뜻의 푸친입니다. 그야말로 서민 야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합동 공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역시 악기 반주에 맞춰 부채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부채를 든 아주머니와 그냥 손 사이만으로 움직이는 아주머니가 반반입니다. 아주머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저씨들도 간혹 함께 부채를 들고 춤추고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는데 남녀가 따로 있을까마는 남자가 부채를 들고 춤을 추니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근처 야시장에서 맥주와 민물 가재인 룽샤를 곁들여 간단한 요기를 했습니다.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야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은 도시라는 걸 말해줍니다. 다시 기차역으로 가서 밤 기차를 기다리는데 여전히 악기 소리가 귓전에 맴돕니다.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기차의 기적 소리에 서서히 묻혀가지만 실크로드의 도시 짱리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봤더니 피로도 풀리는 듯 합니다. 깐수성의 서쪽 끝인 둔항은 애초에 문화체험 계획을 짤 때 필수 코스였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도시이면서 실크로드의 중심이며 동서양의 길목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중간에 도로 위에서 버스 점검을 하느라 잠시 차가 멈췄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황량한 벌판뿐입니다. 다시 국도를 따라 안시 터미널에서 잠시 정차할 때 배가 고파서 삶은 계란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안씨를 지나니 드디어 사막 한복판을 달립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 찬란한 교류를 꽃피우고 실크로드라는 반짝이는 이름까지 얻게 된 곳입니다. 쉼없이 흩날리는 사막의 모래는 여전히 그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버스 창문 너머 보이는 황폐한 토지 위에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상념이 들기도 합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는 지도 한 장을 사고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주로 집결하는 밍산루를 거쳐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페이티엔 시장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버스 회사 이름도 그렇고 페이티엔이란 말이 두낭에는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의 석굴인 모가옥굴 벽화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에 무용을 하는 그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공예품을 파는 시장 골목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실크로드와 낙타, 두낭 불상을 직접 송곳으로 나무판에 새기고 있는 모습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나무 모양에 따라 둥근 것, 네모난 것 등 다양합니다. 돌 위에도 그리고 비단천, 조롱박에도 그림을 그려 팝니다. 공예품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근하게 들려오는 악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로 쉰이라는 악기 소리입니다. 동그란 돌에 대여섯 개 뚫린 구멍으로 음계를 만들어내는 악기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드라마 대장금 주제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서역 냄새가 물씬 풍기는 먹거리도 많습니다. 우리말로 수육이라고 하면 적절한 루로우를 파는데 루로우는 그냥 수육이라기보다는 삶은 고기에 야채와 양념 소스를 넣어 함께 버무리는 요리입니다. 살아있는 닭과 비둘기도 팝니다. 생선도 팔고 과일이나 야채도 많습니다. 장을 볼 시간인지 사람들도 많습니다. 둔항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싱피쉐이가 있어서 하나 시켰습니다. 싱피는 살그나무 껍질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빵 속에 고기를 넣어 만들어 마치 햄버거와 비슷한 러우짜빙도 하나 먹었습니다. 햇살이 저물어 가니 야시장에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서역까지 멀리 왔더니 밤 9시가 넘어도 해가 지질 않고 여전히 대낮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동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모가옥 굴이 있습니다. 세계적 보물이라는 찬사에 빛나는 둔황석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가오라는 말은 사막의 높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모가오라 하다가 사막이라는 의미의 모와 발음이 같은 모로 변형돼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세계문화유산답게 입장료가 아주 비쌉니다. 거기다 가이드가 따라 붙으면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메라 캠코더는 물론이고 가방조차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땐 또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거의 강매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게 특별 요금을 내면 더 많은 곳을 관람시켜 준다고 하는데 이는 엄밀히만해 사기에 가깝습니다. 세 곳의 석굴만 공개되어 있다고 하니 웅장하고 세밀한 불교 문화라는 세계적 찬사를 어떻게 호흡할지 걱정입니다. 그 외엔 많은 동굴은 다 나무 문으로 막았고 자물쇠로 굳게 닫아 걸어서 볼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이겠지만 입구를 시멘트로 꽉 발라놔서 섬찟할 정도입니다. 아직도 연구 중이고 보존의 필요가 있으니 그렇긴 하겠지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492개의 석굴들은 45,000평방미터 넓이의 불상과 벽화들이 화려한 빛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 예술이 꽃피던 당나라 시대의 작품들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는데 화려한 채석으로 전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문서들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17굴인 장경동에서는 신라 승려인 해초의 왕호천축국전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세기 초 프랑스의 동양학자인 폴 펠리오가 다 수집해 가버렸습니다. 물론 프랑스인뿐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서양인들이 이곳의 보물들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펠리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중문과 교수로 있던 1906년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약 2년 동안 중앙아시아 일대를 탐사하는 도중에 둔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펠리오는 이 자료를 토대로 10여 년이 흐른 후 프랑스 파리에서 둔항 석굴의 역사적 가치를 소개한 도록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이나 석굴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나왔지만 왠지 허망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매번 사진과 영상으로 담다가 머리와 가슴속에 담으려니 영 쉽지 않습니다. 석굴을 나와 가장 높은 석굴인 구축 높이의 제96 석굴 앞에서는 그저 그 웅장한 느낌만을 반추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서양식 레스토랑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존스 인포메이션 카페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행 가이드북에도 소개된 곳인데 서양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분위기입니다. 치킨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값도 싸고 주인도 친절합니다. 한없이 느리게 저녁을 먹으면서 쉬었는데도 날이 저물지 않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노을이 지는 곳이 둔항입니다. 노을은 또 너무 붉어서 기분이 묘합니다. 세계 최고의 보물로 손꼽히는 목가굴에 분명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별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지 신기할이 많지 붉은 노을 앞에서도 그저 무덤덤합니다. 둔항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밍샤산으로 갔습니다. 둔항에서 남쪽으로 불과 5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20분 만에 도착합니다.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입구로 들어가 다시 차량을 타고 한참을 가야 합니다. 밍사산은 사람들이 사막 모래를 밟으며 지나가면 모래가 소리를 내며 흐른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만큼 사막산도 꽤 높습니다. 동서 40km, 남북 20km에 이르며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입니다. 해발은 1650m 정도이나 가까이 가서 보면 수십 미터에 이르는 등산로가 가파르게 보입니다. 밍샤산에는 위에야취엔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밍샤산에 둘러싸인 작은 샘인데 그 생김새가 초승달처럼 생겼습니다. 위에야, 즉 달과 이빨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초승달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샘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 위에야취엔은 아쉽게도 최근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인공적으로 물을 흐르게 한다고 합니다. 위에야취엔의 석양은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밤이 되면 요조숙녀의 입술 같은 위에야취엔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니 둔항에 가려면 꼭 밤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란 하늘과 간혹 양념 같은 흰 구름 외에는 온통 사막입니다. 앙상한 가지를 달고도 줄기차게 꿋꿋해 보이는 나무 몇 그루도 이곳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화를 빌리지 않고 사막을 걸었더니 신발 속으로 모래가 자꾸 들어갑니다. 온몸이 찌는 듯한데 발바닥까지 불편하고 뜨거우니 완전 사우나 한증막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위에야추엔 옆 위에야꺼로 갔습니다. 오아시스 옆에는 누각도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여기 머물며 초승달처럼 빛나는 샘 앞에서 시라도 지었을 듯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가수인 티엔전의 위에야추엔이란 노래가 떠오릅니다. 하늘의 거울이고 사막의 눈이라고 비유했는데 정말 그런 듯합니다. 위에야추엔에서 우리 드라마 선덕여왕이 촬영됐습니다. 드라마에서 초승달 같은 오아시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토록 멋진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궁금했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밍사산 사막에서는 낙타와 사륜 모터 자동차를 탈 수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꽤 영화적으로 보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실크로드 상인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사륜 모터 자동차를 탔습니다. 모래로 뒤덮인 사막을 넘는데도 그 속도가 꽤 빠릅니다. 조금 후에 갑자기 직접 운전을 해보라고 합니다. 부릉부릉거리며 신나게 잘 달렸습니다. 헌데 한쪽으로 확 기울더니 초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다시 사막의 산 위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운전사 뒤에 앉아 캠코더를 들고 찍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거의 날아서 달리는 장면은 너무 빠르고 위험해 찍을 엄두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여행지 우루무치로 떠날 시간입니다. 버스로 10시간 이상 가야 하니 미리 밥을 든든하게 먹을 요량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가 한글로 한국 여행자들의 여행 기록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써붙인 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 7월부터 한국 여행자들이 남긴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읽어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나려다 여행 중인 한국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 혼자만의 여행이고 다음날 우루무치로 간다고 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루무치로 갑니다. 미처 다 털지 못한 밍사산의 모래가 여전히 신발 안에 남아서인지 자꾸 가렵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